오늘은 제가 20분 하고 또 25분은 또 우리 슬리밍고 문화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6일 미쳐라 33 출첵 프로젝트 17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자기경영 8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저의 1% 성장 루틴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각자 여러분들의 하루 루틴을 한번 적어보시고 그 적어보신 그 목록에서 내가 어제와는 조금 다르게 하려고 하면 무엇을 더 해야 될까? 또는 어제와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하고 내 삶의 어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난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제거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한번 좀 해보셨습니까? 오늘 카메라 켜신 분들이 많이 안 계시네요. 이 시간은요, 멍하게 카메라 화면만 본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진 않습니다. 337제 프로젝트라는 것은 기왕 우리가 시간을 낸 거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변화시켜보자. 변화의 시발점을 만들어보자. 욕한 거 아닙니다. 변화의 시작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것이 이 시간의 가장 큰 핵심 취지이죠.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우리 더 슬리밍거스들에게 우리 슬리밍거의 문화를 조금 더 알려드리는 시간.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자세 만들기 문화 캠페인을 이 바른 자세라는 것도 건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발음, 인생의 발음,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우리의 삶을 전체를 관통하는 우리의 어떤 가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취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어보십사, 목록을 작성해 보십사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야 할 이유가 명확하고 목적지가 분명하면 자신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지금 주어진 것 같더라도 그렇게 또 우리 인생 주기를 비교해 보면 또 그리 길지도 않아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간 동안 여지껏 삶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좀 비관적이고 냉소적이라면 우리는 이제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바꿔보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변화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하고 고민을 하지 말고 행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당면한 어떤 문제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누가 해결해 줄 수는 없겠죠. 각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삶의 과제이고 삶의 무게이며 또 하나의 장애물들입니다. 그건 남이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는 그냥 도망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결해 나가기 전까지는 또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 문제는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되죠. 문제가 내 결심보다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 결심이 크면 나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첫 출발이죠. 뭐 오늘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 자원의 부족의 문제, 뭐 등등 우리는 모든 문제가 대부분은요 결핍의 문제입니다. 그죠? 돈이 지금 내가 넉넉하게 여유가 있으면 빚을 낼 필요가 없었을 거고 또 빚이 있더라도 그 빚을 이미 갚았을 것이죠. 하지만 뭐죠? 빚을 갚지 못했다는 건 내게 충분하게 돈이 있지 않다. 즉 재정과 돈의 결핍이죠. 자원의 결핍은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재료들이 지금 안 찾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자원의 결핍이죠.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주변에 없네. 인적 자원의 결핍이죠.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장애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핍은 에너지의 동력이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결핍 그 자체가 문제로 생각하고 그 결핍의 문제에 함몰되고 그 결핍의 문제에 주저앉게 되고 좌절하며 그리고 낭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이 없다, 꿈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그런 의식이 굉장히 만연하죠.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고 또 여러 가지 쾌락을 쫓게 되고 이 욜로 신드롬으로 인해서 한 번 사는 거 그냥 빨리 우리 즐길 거 즐기자 뭐 이런 풍토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시간에 뭘 많이 해야 되죠? 행동을 해야 된다. 행동하지 않으면 남이 내 행동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실이죠. 이걸 팩트 폭격이라고 한다고 하대요, 요즘에. 팩폭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변화는 그냥 의무가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진리와 같다라는 거죠. 바뀌지 않으면 도태되고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의 시작은 자기 경영을 해 나가야 되는 계획을 세우는 거고 그 기초에는 메타인지가 있습니다. 그럼 메타인지라는 것은 교육학 전문 용어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기 객관화를 하는 능력입니다. 힘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 능력, 이게 메타인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메타인지가 부족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고결하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지껏 살아왔던 자신의 경험치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값어치를 매기고 자기 자신을 정의합니다. 그렇게 나는 내 관념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렇게 그 관념은 내가 믿는 정체성과 자아가 되고 그렇게 뿌리 깊은 나의 고정관념이 형성되죠. 나는 못해. 아우 그런 거 어려워. 아우 나 글 못 읽어. 나 책 못 읽어. 나 이런 거 못해. 그래서 모태가 삶의 절대적인 진리로 내 삶의 신념으로 뿌리 박혀버려요. 내 믿음의 기초와 뿌리가 모태로 형성돼 버리는 거죠. 근데 하는 사람들은 이것과 생각이 정반대예요. 모태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왜 할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이 믿게 됐냐 봤더니 그의 신념과 그의 뿌리는 학습하게 됐는데 할 수 있고 해본 경험이 학습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못하는 사람들의 이 뿌리 깊은 내면에 있는 그 믿음의 근원을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주저앉아서 안 했더라. 하기도 전에 시도조차 안 해보고 못한다라고 믿게 돼버렸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레 짐작에, 지레 겁먹고 주저해보고 약간 맛만 보고 시작도 안 해본 상태에서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나 1년도 해봤고 2년도 해봤고 5년도 해봤고 10년도 해봤는데 그건 왜 그런데? 난 왜 못했는데? 라고 따지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방법이 잘못됐던지 문제의 원인, 해결책을 찾는 원인이 어딘가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붕어빵 만들어 보셨습니까?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붕어빵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한 달 정도 잠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붕어빵을 만들 때요, 공식이 있잖아요. 먼저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팥을 준비해 놓고 팥을 반죽하고 나서 어떻게 하죠? 금형 틀에다가 반죽물을 부어요. 그리고 팥을 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붕어빵이 나옵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금형 틀을 바꾸지 않는 한 국화빵이 나올 일도 없고 고구마빵이 나올 일도 없고 계란빵이 나올 일도 없어요. 분명한 거는 금형 틀 내에서 그게 붕어 금형이랍니다. 붕어빵이 나온다. 내가 거기에 생선을 넣거나 멸치를 넣거나 고추장을 넣지 않는 이상은 붕어빵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1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안 되냐? 그 열심의 기준의 문제고, 두 번째는 메타인지의 부재라는 것이 가장 크다라는 거죠. 그럼 메타인지가 뭐냐? 내 자신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나? 내 자신에게 어떤 경험을 주고 있나? 내 자신에게 어떤 학습을 시키고 있냐? 더 중요한 것은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뭐였습니까? 우리의 뇌는 참과 거짓을 인식하지 못해서 내가 지금 행동하고 말하는 거, 그리고 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느낌, 이걸 감정이라고 얘기하죠. 타인과의 상호작용, 환경과의 상호작용, 어떤 관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내가 느끼는 것을 감정이라고 하죠. 인간만이 느낄 수 있죠. 우리가 동물이 되어보진 않아서 모르잖아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고차원 동물의 영역이라고 하죠. 그리고 감정은 내 뇌 활동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감정을 어떻게 세팅하느냐, 그 감정을 어떻게 내가 수용하느냐의 문제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타인지가 약하게 되면 감정을 수용하고 이 수용된 감정이 태도가 되더라. 감정이 태도가 되고 기분이 태도가 되고 일상이 돼버리는 순간부터 그 감정에 함몰되고 매몰되더라는 겁니다. 그 감정에 함몰되고 매몰돼 버리면 그 자신이 그것을 프로그래밍 한 결과값을 얻게 돼요. 책임은 누구 거죠? 그 감정의 대상이자 주인공인 그 감정을 컨트롤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좋은 감정을 갖는 것과 나쁜 감정을 갖는 선택은 나의 몫인데 10년 동안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라는 그 메타인지 자체가 문제. 그 일이 당신에게 맞지 않았었던지, 그 일에 대한 본질적인 핵심을 모르고 있던지,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가야 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유가 분명해지면 내 자신을 다시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잃거나 방향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하죠? 북하늘을 쳐다보고 북극성을 바라보라고 했죠. 그리고 북극성을 바라보고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었을 경우는 처음 그 길로 돌아가야죠. 무작정 계속 걷는다고 해서 길이 목적지로 우연찮게 나올 소 뒷걸음질 치어서 지 잡듯이 뭐 그런 우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연만 바라기엔 우리의 삶이 너무나 귀중하고 중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봐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명확한 목적지를 설정해야 돼요. 내가 왜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려고 하는 데가, 왜 가야 되는지가 나왔으면 어떻게 갈 것인지 방법을 그리고 대상을 선정할 수가 있죠. 나 돈 많이 벌어야 돼 라고 하는 동기가 생겼어요. 즉 이유가 생겼습니다. 목적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지는 뭡니까? 그럼 얼마가 있으면 너가 경제적으로 자유로운데 가 되겠죠. 또 얼마가 있으면 자유로울까요? 각자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30억, 어떤 분들은 50억, 어떤 분들은 뭐 100억.
이렇게 각자의 그릇과 자신의 비전만큼 그 목표액, 즉 목적지를 설정하게 되죠. 자, 그럼 50억이든 30억이든 뭐 5억이든 여러분들이 세운 그 금액을 한번 적어보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뇌는요, 적지 않으면 뇌에 뇌색임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적으면서 손이 기억합니다. 눈이 기억하고 그걸 쓰면서 입으로 같이 하게 되면요. 내가 그냥 눈으로 볼 때보다 4배, 5배 깊이 뇌에 이 메시지가 새겨지게 된다는 거죠. 수많은 뇌과학자들이 밝힌 겁니다. 적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적게 되면 그 금액을 뇌가 의식적으로 내가 학습하게 됐는데 이게 반복되게 되면 며칠을 반복하라고 했죠? 100일, 1000일. 1000일이 너무 힘들고 만일이 너무 오랜 시간처럼 걸리니 100번만 한번 써보자는 거죠. 우리 33일 동안 33번만 해보고 앞으로 100번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 무의식이 목적지를 설정하게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에너지가 내적, 외적으로 나오게 돼요. 비전이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눈에 힘을 주고 저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왜 저렇게 밝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건강하고 유쾌하고 만나면 힘이 나고 계속 만나고 싶지? 왜 매력적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내가 오늘 무료하고 뭔가 힘이 없고 뭐 삶에 의욕이 없고 또 한 주 그냥 보내고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가 살아간다면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귀중한 목적지를 한번 설정해 보시겠습니다. 그게 돈이든 가족과의 관계든 그게 삶의 어떤 이 업무에 대한 일에 대한 그런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말이죠. 오늘 하루 내가 그런 목적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내가 집중하는 중요하고 긴급한 우선순위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기부를 하고 싶은 분, 또 멋진 집을 갖고 싶은 분, 또 멋진 노후를 준비하고 싶은 분, 또 멋진 의식주를 준비하고 싶은 분, 또 돈을 준비하고 싶은 분, 무엇이든 간에 이 목표와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남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타인의 조종을 받으며 간섭을 받으며 타인의 시간에 붙들려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된단 말이죠. 중요한 시간에.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면 내 의식이 명확해야 되고 나의 목적과 목표와 목적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또 갑자기 이 시간 끝나고 나자마자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대출 받으라는 전화, 보험 가입하라는 전화, 뭐 기타 이상한 또 연락 없었던 친구의 전화 등등 뭐 이런 내가 오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계속 끼어들 거예요. 그럴 때 저의 반응은 차단입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끊습니다. 왜 그렇죠? 이 전화로 저의 기분과 감정이 영향을 받을 거고 이 영향과 기분이 어떻게 되죠? 감정과 기분이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게 내 태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기분 나쁜 걸 만나는 사람과 하는 일에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추어들, 메타 인지가 부족한 사람들, 직업적으로 아직 성공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기분이, 감정이 태도가 되더라. 기분이, 감정이 태도가 되면 내 삶이 오늘 하루 그 감정과 태도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고 오늘 하루 하는 일에서 목적 달성과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잠재의식이 에너지로 그렇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야,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 해줄래? 라고 저희한테 물어본다면 너 오늘 안 돼. 스스로 안 된다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화나 그런 문자나 그런 영향권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시간 투자를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 시간 가장 중요한 거 한 메시지. 내 감정과 기분이 오늘 내 태도가 되고 내 무의식에서 그게 내 에너지가 되도록 하지 말자. 좋은 감정과 좋은 기분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 감정과 태도가 오늘 하루 나의 동력, 즉 에너지로 삼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요. 자, 이제 25분 정도 우리 슬리밍고 문화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잠깐 찾도록 할게요. 잠깐 심호흡 하시고, 예, 잠깐, 예, 마음 정리, 생각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 예, 제 부캐릭터가 엄코치인 거 아시죠? 예, 제 부캐릭터가 엄코치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진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의 개발 배경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여기 여러 가지 또 우리 고객분들이 해주신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개발 배경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러면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 제품의 기능과 근육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질문은 다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거죠. 왜 입는 바른 자세를 의사 선생님들이나 전문가들은 입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약해진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복대 같은 거나 몸을 가두는 거를 오래 착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이 슬리밍고에서는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를 24시간 착용해도 괜찮다. 또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찐 전문가들은 왜 이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재테크를 돈을 관리하고 저축과 투자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요즘에는 뭘 합니까? 근테크 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근테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육을 관리하고 저축과 투자를 하는 거를 근테크라고 얘기하죠. 자, 근테크에 대해서 지난 시간 안 들으신 분들이 계실까 봐 1kg의 근육을 얻는데 금전적으로 얼마 정도의 돈이 들까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두 분야의 전문가가 얘기했죠. 한 분야는 재활 피트니스 전문 트레이너, 재활을 전문으로 하는 피트니스 트레이너. 두 번째는 가정의학 전문의. 이 두 사람의 공통된 답변이 뭐였냐면 수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얼마요? 수천만 원. 근육 1kg를 만드는데 자그만치 수천만 원의 돈이 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무심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아무 행동을 안 하고 내 몸의 근육과 몸에 가진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몸은 특히 몸이라고 표현하지만 뇌죠, 뇌. 우리의 뇌, 브레인은 그걸 그대로 학습하게 돼서 여지껏 학습하고 기능했었던 여러분들이 자주 변명처럼 말씀하시는 젊은 시절에 나 소시적에 이거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내 뇌는 오늘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요. 젊었을 때 몇십 년 전 소시적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내 뇌는 지금을 인식합니다. 현재를 인식하고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뇌가 내 뇌를 활성화시키고 사용하지 않는다. 글을 매일 쓰고 읽고 적지 않으면 뇌의 문해 능력, 그리고 글을 쓰는 능력, 문장력, 말을 하는 언어력, 그리고 단어를 선택하는 어휘력, 이런 기능들이 뇌의 기능인데 줄어들어 버려요.
얼굴 근육도 어떻게 돼요? 말을 안 하게 되고 단어를 사용 안 하게 되면 짧아지고 근육이 점점 기능을 잃어버려요. 무표정한 얼굴이 되고 글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근육이 사용을 못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몸의 기능도 마찬가지. 내가 허리가 아픈 까닭은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생활과 활동과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거고 명예와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육이 빵빵해야 노년이 활기차진다고 했어요. 30대부터 줄어들어서 70대에는요 근육량이 거의 절반 수준이 돼요. 1kg의 근육이 수천만 원인데 몇 킬로를 잃은 거예요? 못해도 5kg에서 10kg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으로 환산해보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만 잡아도 평균치인 2천만 원만 잡아도 10kg를 잃어버리면 얼마입니까? 와, 2억이에요, 2억. 우리가 돈 2억을 벌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2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육량이 적을수록 골절이나 사망 위험률도 높아지고 미국과 일본, 한국에서는 이미 근감소증, 이걸 사코페니아라고 부릅니다. 이 근감소증이 질병 코드로 부여받아서 이게 이제 WHO에서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근감소증이. 우리는 노화라고 하는 지극히 자연적 현상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코페니아, 근감소증은 질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 합니까? 단백질을 챙겨 먹고 유산소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된다. 어떻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지 않으려고 하면 사용하고 기능하고 활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근육의 역할은 뭐냐? 근육은 크게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일이에요. 즉 우리가 앉고 서고 자고 먹고 생활하는 모든 일이에요. 그걸 근육이 관장합니다. 그래서 뼈와 신체 각 부위를 안정시키는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환경, 이 지구라는 환경에 있는 절대 법칙과도 같은 중력에 대항하는 일이 근육이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근육의 잘 일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고관절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면 손목, 발목이 아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구조물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정화시켜주는 근육의 문제, 그 외에 연부조직과 인대, 힘줄 이런 것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아울러서 가장 크게 기능하는 것, 활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근육이죠. 그래서 근육이 없으면 활동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활동이 안 되죠? 활동은 에너지를 내는 일이에요. 힘을 쓰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 에너지를 내는 게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제대로 에너지가 없다면, 즉 근육이 충분치 않다면, 그리고 그 근육이 패션 근육이면 안 되죠. 요즘 신조어인데 보기 좋은 근육인데 이 활동이나 기능이 부족하단 말이죠. 이거 패션 근육이라 합니다. 그래서 근육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뼈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저는 여기에 좀 더 덧붙여서, 이건 사전적 정의니까, 근육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거 명언 같아요. 여러분 적으실 수 있으면 적으세요. 근육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근육은 쉽게 늘어나고 또 금세 본래의 길이로 되돌아가는, 즉 길어지고 짧아지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평소 길이의 1.5배까지 늘어나기도 하며 반대로 원래 길이의 절반으로 또 줄어들기도 한다. 이게 근육의 성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육의 역할은 계속해서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 신체의 체온을 상승시켜 줍니다. 또 뼈를 지탱해서 골격을 유지하도록 해주고요. 외부 자극에 따라서 몸이 변화하도록 항상성을 유지해 줍니다. 몸을 보호하고 몸이 스스로 안정화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고요. 외부로부터. 그리고 또 뼈와 관절이 움직일 수 있게 뼈를 보호하는 기능. 그래서 근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밖에도 면역력을 유지하고 뼈 생성에 도움을 주고 혈관을 보호하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준다라고 합니다. 근육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수의근과 불수의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수의근이라는 건 내가 의식을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근육이 수의근이에요. 대표적으로 골격근, 우리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 이 수의근이죠. 내가 지금 움직일래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뇌의 명령에 따라서 팔이 움직이면서 근육을 사용하게 되죠. 이렇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근육을 수의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불수의근, 내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근육들이 있어요. 두 가지가 또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 내장근이라고 하는 장기예요. 장기도 근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장기의 근육과 그 다음에 심근이에요. 심장아 뛰지 마라, 뛰지 마라, 뛰지 마라 한다고 심장이 안 뜁니까? 아니죠. 심장은 내 의지로 뛰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화학작용에 의해서 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근육과 조절할 수 없는 근육, 즉 수의근은 골격근이고 불수의근이라는 건 내가 조절 못해. 내장근과 심장근 이런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근육이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수의근, 내가 골격근과 신체 활동을 통해서 장기에 있는 근육, 즉 불수의근까지도 활성화시키고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특히 중요한, 중년이 돼서 중요한 게 엉덩이 근육이에요. 그리고 척추 주변과 배 근육과 골반을 안정화시키는 이 네 가지 근육을 총칭해서 코어 근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중심 근육 또는 중요 근육 또는 기초 근육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우리의 체형을 유지시켜주고 척추의 바른 굴곡을 유지시켜주며 골반의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것이 이 코어 근육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어 근육이 중요하다. 이 코어 근육을 입는 바른 자세를 착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코어 근육을 가동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잘 못 앉고 있었거든요. 잘 못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근육을 사용하는지를 잊어버렸거든요. 즉 망각해버렸거든요. 저는 이걸 생활 치매가 아니라 운동 치매라고 부릅니다. 움직임의 기능을 뇌가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훈련소 같은 데 가보면요. 뭐 논산 훈련소든 뭐 춘천 훈련소든 이런 데를 가보게 되면 제 이제 군인 간부들을 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사회에서 뭐 연대, 고대, 스카이 엘리트들이잖아요. 이렇게 공부 잘하고 똑똑한 친구들이 신체 활동을 전혀 안 해가지고 걷게 되면 오른발이 나가면 어떻게 되지? 왼발이 나가면 오른손이 나와서 팔이 자연스럽게 교차하면서 우리가 걷는 활동을 하는데 왼발이 나가면 왼팔이 나가고 오른팔이 나가면 오른팔이 나가는 이렇게 연구처럼 걷는 애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움직임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 입는 바른 자세를 착용하게 되면 착용자가 스스로 바른 자세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 얘기죠. 이 얘기와 또 공통된 질문 중에 또 하나가 그런 거 잊지 말라고 하는 질문과 마찬가지로 그럼 이거 입는데 입으면 통증이 더 심해져요. 왜 입었는데 처음엔 괜찮은 것 같다가 통증이 더 심해질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고객에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많이들 받는 질문입니다. 자, 지금 제가 약 한 15분 동안 떠든 게 뭐였죠? 근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육의 역할과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럼 근육이라는 게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근육을 지금 내가 잘못 사용하고 있고 안 사용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내 몸이 받은 데미지가 통증으로 지금 현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죠? 이건 꽤 오랜 시간 동안 발생됩니다. 통증은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죠. 만성은 장기적으로 내가 잘못된 학습을 뇌가 해버림으로 인해서 느끼는 느낌이에요. 학습된 오류예요. 그래서 자꾸 아픈 데가 또 아프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 학습된 오류에 빠져서 통증이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가 계속 아프다라고 하는 관성이 자리 잡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잘못된 통증을 학습하게 되고 이를 자꾸 진짜라고 믿기 시작해요. 내 뇌가 잠깐 뭔가 거기에 오류가 생겼던 것인데 내 뇌가 이걸 자꾸 고장이라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신호를 자꾸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통증이에요. 물리적 충격을 받아서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활동과 기능에 의해서 통증을 자꾸 느끼는데, 이걸 자꾸 학습하다 보면 자꾸 아픈 걸로 내가 인식하는 순간부터 만성질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급성이라는 건 말씀대로 타박상, 염자, 골절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염자는 삐는 겁니다. 이런 걸 인해서 즉각적으로 몸이 반응하게 되는 거. 그렇게 돼서 우리가 느끼는 상태가 급성 통증이죠. 자, 그런데 대부분 우리 있는 바른 자세를 착용했을 때는 급성 통증이 아닌 만성적 통증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뇌의 신호로 나타난 거예요. 나 그동안 허리 안 아팠는데 갑자기 이거 입고 벗으니까 아프던데요 하는 분들은요, 내가 지금 자각하지 못했던 상태예요. 잘못 변형된 상태나 지금 뭔가 디스크나 추간판이 눌리는 상태나 척추관이 좁아지는 상태나 어떤 신경이 건드려지고 있는 상태나 거기 염증이 생긴 상태나 거기 순환이 안 되는 상태나, 아니면 그게 내부적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근육에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느끼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언제 생겨도 생길 통증이었어요. 내가 느낄 느낌이었다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자각하는 통증을 다시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눌렸던 게 펴지거나 아니면 뭔가 변화가 시작될 때는요, 항상성이 발휘가 된다 했잖아요. 우리 몸에서 자연 치유 반응이 일어나요. 내추럴 힐링 포인트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천연 자연 치유를 할 수 있는 우리 몸에 힘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스스로가 어떻게 되죠? 내 몸의 변화를 인정하게 되는데, 그 변화 속에서 근육의 변화와 근육의 길이 변화, 근육의 수축 이완 변화, 그리고 그 주변 연부 조직이 눌렸거나 펴지는 변화, 또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 화학적인 반응들, 또 눌려있던 압력에 반응하는 반응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느끼는 느낌이에요. 그게 통증으로 정의할 거냐, 뻐근함으로 정의할 거냐, 아니면 저림으로 정의할 거냐, 찌름으로 정의할 거냐, 무기력으로 정의할 거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아울러서 다 통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도 굉장히 범위가 많아요. 종류도 많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도 사실 이건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왜 그러냐?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하지 않던 움츠렸던 근육, 그 근육들이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 주변에서 일어났던 현상들을 내가 그동안 인지를 못했는데 다시 자각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통증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벗었는데 왜 아프냐? 당연하죠. 지금 이걸 입었을 때 바로 근육이 100% 원래 자리처럼, 원래 젊었을 때처럼, 아니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근력처럼 기능했었던 상태로 100% 돌아가냐? 아니죠. 근육량도 줄어들었고 몸의 기능도 약해졌고
그 주변의 연부 조직도 지금 현재 약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착용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압력의 분산과 그리고 몸의 기능의 활성화와 그 주변의 활성화로, 이 주변 근육, 코어 근육의 활성화로 인해서 내가 못했던 일들을 얘가 착용하면서 깨워줬단 말이에요. 활성화시켜줬단 말이에요. 이걸 각성이라고 부릅니다. 각성은 되게 내가 깨어나는 활동이에요. 잠자는 근육이 깨어났다고요, 지금. 근데 근육만 깨어난 게 아니고 척추신경을 따라서 우리의 척추신경의 흐름이 뇌와 다시 소통하게 돼서 뇌에서 보내는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 몸 각 지자체에 반응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렇게 내 몸이 지금 깨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깨어남으로 인해서 잠잤던 통증도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의 근육은 아직 준비가 안 됐죠. 그러니까 다시 근육이 깨어났던 상태에 의존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벗게 되니까 내가 지금 다시 의존할 힘이, 지금 버텨줄 힘이, 그 지구력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의 자세나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통증이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속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특허받은 기술이 있는, 특허라는 건 기술이고 입는 바른 자세, 바른 자세를 입는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부터 내가 혼자서 이걸 벗게 되면 뭘 해야 될까요? 바른 자세로 운동을 원래는 해서 내 몸이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척추에 가해진 압력을 내 몸이 효과적으로 근육을 사용해서 내 몸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근력도 향상시켜주고 바른 자세를 먼저 유지해주는 게 중요하고 신체 균형을 깨워주고 그 활동이 뇌의 습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내가 이걸 벗은 순간부터 며칠 안 입고 혹은 한 달 입고 두 달 입고 세 달 입은 걸로 수십 년간 내 잘못된 학습과 잘못된 몸의 움직임과 잘못된 내 이 몸의 형태를 단번에 바로잡을 수는 없죠. 하루아침에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내 내부의 힘이 생기기 전에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도 외환위기를 겪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이든 타이든 IMF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구의 돈을, 달러를 빌렸죠. 우리나라가 달러가 부족해. 외화 부족으로 외환 위기가 왔어요. 내부의 문제예요. 그죠? 우리 내부에 달러가 없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뭘 빌려왔습니까? 부족한 달러를 빌려온 거예요. 이게 97년 외환 위기의 이 기본 이 구조죠. 내 몸의 근육이 지금 위기예요. 근육의 위기. 외환 위기가 아니고 근육 위기. 몸의 기능 위기.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떻게 외부의 근육을 빌려오는 방법밖에 없는데 근육을 빌려오는 건 우리 각 신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죠? 각자 몸에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 붙여드릴게요 한 게 입는 바른 자세라. 그래서 바른 자세를 입으면 내가 지금 부족한 근육의 힘, 근육과 뼈와 연부 조직의 기능들, 몸의 활동과 구조의 기능을 중립, 바른 자세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착용하게 되면 기술의 힘으로 내가 몸을 이렇게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기대고 싶어도 기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왜 힘들까요? 대부분 쇼파에서 많이 하는 이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 입는 바른 자세 중체에는 13개 내지 15개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스틸본 프레임이 있는데 이게 척추 근육과 척추의 뼈의 역할을 해요. 배에 붙은 뼈, 옆구리에 붙은 뼈, 등에 붙은 뼈와 근육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360도 파노라마로 몸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좌, 우, 측, 뒤,
전, 후, 움직이는 혹은 내가 그동안 움직였던 그 형태에 따라서 그렇게 돌아가지 말도록 어떻게 합니까? 세워주는 역할을 하니까 내가 어느 쪽으로 특정 부위에 쏠리거나 넘어지게 되면 찔려요. 물리적인 힘이 생김으로써 여기 찔리게 된단 말이에요. 찔리면 뇌가 신호를 느낍니다. 찔리네? 찔리네라고 하는 느낌, 감각과 통증은 내 뇌에 명령을 늘립니다. 항상성의 기능으로 보호해. 그러니까 어떻게 뇌가 중심을 스스로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뇌와 몸이 그 기능을 하는 것이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줘서 하는 것이지, 우리 있는 바른 자세가 그 중립 자세를 만들어주는 자체, 그리고 여기에 각종 역학적인 힘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내 자세를 고치는 건 누구다? 착용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스스로 바른 자세를 만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리 통증이 생기는 과정이 뱃살이 나오죠. 뱃살이 나오게 되면 체중 지지선 변형, 그리고 체중 부하가 생겨서 요통이 생길 수밖에, 허리에 체중에 가해지는 압력이 강해진단 말이죠. 이렇게 허리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제 점점 뼈 밀도가 약해져서 줄어들어서 골다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세한 힘에도 골절이 생기게 되고, 그런 골절로 인한 후유증으로 또 요통이 생기게 되지요. 또 날씨가 추워지면 근육과 후면 관절 부분이 긴장하게 돼서 유연성이나 이런 몸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수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떨어져서 움직일 때 통증이 발생하기 좋죠. 그래서 겨울에 허리 삐끗하는 분들, 또 넘어져서 다치는 분들, 또 잘못 움직이는 분들 굉장히 많죠. 또 변비도요. 우리 변비 있는 분들이 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합니다. 복압을 막 힘을 주면서, 배에 힘을 주면서 변을 보게 되죠. 그러면 허리뼈 주변의 구조물이 긴장하게 돼서 허리 통증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밖에 나쁜 자세가 거의 대부분의 허리 통증을 만드는 원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른 자세로, 그리고 바른 식습관을 통해서 뱃살이나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평상시에 뼈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칼슘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몸에 섭취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추운 날씨에는 외출 전에 충분하게 워밍업, 또 수시로 몸을 스트레칭 해주고 근육 허리도 돌려주는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항상 근육이 과긴장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활동들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 바른 자세를 착용하고 스트레칭을 하거나 기초적인 운동 활동을 해주면, 즉 걷기만 해줘도 그 자체가 강력한 운동 효과가 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좀 긴급하게 준비한 내용입니다. 한번 모르시는 내용은요,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또 제 설명 중에서 좀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운 부분들은 또 우리 마스터님들이 해주시는 시간에 또 더 쉽게, 또 더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에게 이해도를 높이도록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 화요일인데요. 즐거운 시간 또 한 주 시작하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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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